당신이 여행을 위해 환전소에 갔는데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1달러에 1,300원이었는데 오늘은 1,350원이에요. 고작 하루 만에 50원이나 차이가 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베네수엘라에서는 아침에 빵 한 개 사던 돈으로 저녁에는 빵 반쪽도 못 산다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돈의 가치는 이렇게 들쭉날쭉한 걸까요? 그리고 왜 미국 1달러는 유럽에서 90센트 유로가 되고 베트남에서는 25,000동이 되는 건지? 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가치가 다른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폐라는 게 원래부터 이렇게 불안정했던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돈이 금이나 애인 같은 기금속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가 금본위제라는 시스템이 등장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를 일정량의 금과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2달러 지폐는 언제든 금 1g과 바꿔줄게라고 보증하는 거죠. 이 시스템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정부가 함부로 돈을 찍어낼 수 없었거든요. 금이 있어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전쟁이 터지거나 경제 위기가 오면 국가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금이 부족하면 돈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를 전후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법정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정화폐라는 건 정부가 이게 돈이다 라고 선언하면 그게 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금이나 애인 같은 실물 자산의 뒷받침 없이 오직 정부의 신용과 국민들의 믿음만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짜 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그 가치를 믿고 사용하면 그게 진짜 돈이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결국 수요와 공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화폐를 원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처럼 강한 경제를 가진 나라의 화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니까 가치가 높고 반대로 경제가 무너진 나라의 화폐는 자국민조차 믿지 않으니까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수출과 수입입니다. 일본이 자동차를 한국에 팔면 한국 기업은 일본 엔화를 구해야 하겠죠. 자동차 대금을 엔화로 지불해야 하니까요. 그럼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엔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일본이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하면 일본은 호주 달러가 필요하고 호주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영리한 전략을 펼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과 협상을 했어요. 석유를 팔 때 무조건 달러로만 받아라라고요. 그리고 그 대가로 군사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인데 이 한 방으로 미국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야 하는데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하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석유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자동차도 못 만들고 전기도 못 만들죠. 그럼 이 나라들은 무조건 달러를 확보해야 해요. 자국 화폐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가 달러를 사니까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달러 가치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게 미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비결 중 하나거든요.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통화로도 석유를 받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달러의 지배력은 압도적입니다. 반면에 투발루 같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수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나라 화폐를 원하지 않고 결국 그들은 미국 달러나 호주 달러 같은 강한 화폐를 빌려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라는 게 뭐냐면 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리는데 금리가 10%라면 1년 후에 11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거죠. 그 10만 원이 바로 이자입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이 금리를 조정하는데 금리가 높으면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국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국민한테 돈을 빌리면서 주는 증서인데 10년 후에 원금이랑 이자 다 갚을게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어치 미국 국채를 샀는데 금리가 5%라면 매년 500만 원씩 이자를 받는 겁니다. 10년이면 총 5천만 원의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 독일 국채는 금리가 2%밖에 안 된다면 투자자들은 어디에 돈을 넣고 싶을까요? 당연히 미국이죠.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유로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미국 국채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달러 수요가 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 매력이 줄어들고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로 돈을 빼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를 발표할 때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전 세계 주식시장과 환율이 요동치니까요. 하지만 금리를 무작정 높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빌리는 비용이잖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일반 국민들이 집을 사려고 대출받기도 힘들어지고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럼 경제가 얼어붙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항상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너무 올리면 경제가 죽어버리니까요.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더 정확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2024년에 만 원으로 빵 2개를 살 수 있었는데 2025년에는 빵 1개밖에 못 산다면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같은 돈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을 갖고 있으면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데 누가 이걸 갖고 싶겠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의 화폐는 아무도 원하지 않고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짐바브웨입니다. 1980년대 짐바브웨 달러는 미국 달러보다 가치가 높았어요. 짐바브웨 달러 1개가 미국 달러 1.35개 가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토지 개혁을 엉망으로 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급락했고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부패와 국제제재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고 군인들한테 줄 돈도 없으니까 그냥 지폐를 막 인쇄한 거죠. 그 결과 2000년대 후반에는 짐바브웨 달러 60만 개가 미국 달러 1개 가치밖에 안 됐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까지 나왔어요. 100조라는 숫자가 적힌 지폐인데 이걸로 계란 몇 개도 못 샀다고 합니다. 결국 짐바브웨 정부는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화를 공식 통화로 채택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자국 화폐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건 인정해줄 만합니다.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신뢰입니다. 1970년대 말 중국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공장을 짓고 싶으면 중국 위안화로 땅을 사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위안화로 줘야 하고 각종 비용을 위안화로 내야 했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달러나 유로를 팔고 위안화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위안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위안화 가치가 상승했고 중국은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어요. 이게 바로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나라 좋아요, 세금 깎아줄게요, 땅도 싸게 줄게요 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아무 나라에나 돈을 넣지는 않습니다. 정치가 안정적이고 경제가 탄탄한 나라를 찾아요. 왜냐하면 돈을 잃을 위험이 적으니까요. 만약 어떤 나라 정부가 외국 기업들 세금 10%만 내세요 라고 해놓고 갑자기 미안 30% 내야 돼 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겨버립니다. 그게 돈이 들더라도 불안한 곳에 있느니 차라리 안정적인 곳으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또 정치적 혼란이 심한 나라, 예를 들어 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파업이 빈번한 나라는 공장 가동이 자주 중단됩니다. 오늘은 직원들이 시위한다고 일을 안 하고 내일은 도로가 막혀서 물건을 못 나르고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경제적 안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나 경제 위기가 자주 오는 나라는 투자자들이 기피합니다. 저 나라에 돈 넣었다가 화폐 가치 폭락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나라일수록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그럴수록 그 나라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폐 가치가 강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싱가포르가 좋은 예입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지만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부패가 적으며 법치가 확립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아시아 거점으로 삼고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 달러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화폐 중 하나가 됐죠. 반면 정치 혼란이 심한 나라들은 외국인 투자가 끊기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 고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상상해보세요. 화폐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경제력이 약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강한 나라 화폐에 자국 화폐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했습니다. 브루나이는 석유가 나오는 부유한 나라긴 한데 작고 인구도 적어요. 그래서 브루나이 달러를 싱가포르 달러에 1대1로 고정시켰습니다. 브루나이 달러 한 개는 영원히 싱가포르 달러 한 개와 같은 가치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브루나이에서 싱가포르 달러로 물건값을 내도 되고 싱가포르에서 브루나이 달러를 써도 됩니다. 환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벨리즈입니다. 벨리즈는 멕시코 옆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벨리즈 달러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켰어요. 비율은 2대1입니다. 벨리즈 달러 2개가 미국 달러 1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벨리즈 달러로 바꾸고 싶으면 그냥 2배 하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환율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계산도 쉬워요. 이런 고정환율제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환율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서 무역하기도 쉽고 투자자들도 안심합니다. 하지만 큰 단점도 있어요. 완전히 강대국 경제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벨리즈 달러도 똑같이 떨어져요. 미국 경제가 좋으면 벨리즈도 좋고 미국 경제가 나쁘면 벨리즈도 나쁜 거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양날의 검입니다. 안정성을 얻는 대신 자주성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를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럼 환율 걱정도 없고 환전 수수료도 안 내고 얼마나 편해? 실제로 유럽이 이걸 시도했습니다. 바로 유로화죠. 유로존에 속한 나라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각자의 화폐를 포기하고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쓰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편했어요. 독일 사람이 프랑스 여행 갈 때 환전 안 해도 되고 스페인에서 이탈리아로 물건 팔 때도 환율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나라가 통화정책 권한을 유럽중앙은행에 넘겨야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독일, 프랑스, 그리스 모두 같은 금리를 써야 하고 같은 통화 정책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경제 상황은 전혀 다르거든요. 독일은 수출이 잘 돼서 경제가 좋은데 그리스는 부채가 많아서 경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리스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데 독일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유로존이니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9년 그리스 재정 위기가 터졌을 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스 경제가 무너지자 그 충격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까지 번졌어요. 같은 화폐를 쓰니까 그리스의 문제가 다른 나라의 문제가 된 겁니다. 독일 같은 경제 강국들은 그리스를 구제하느라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했고 당연히 독일 국민들은 화가 났죠. 왜 우리 세금으로 그리스 빚을 갚아줘야 해 하면서요. 이게 바로 단일 화폐의 최대 함정입니다. 한 나라의 실수가 모든 나라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전 세계가 정말로 하나의 화폐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가 경제를 망쳐서 초인플레이션이 오면 그 영향이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 나라가 정책을 잘못 펼쳤는데 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거죠.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단일 화폐는 이론적으로는 편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각 나라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우리나라 화폐는 최대한 강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마다 필요한 게 다르거든요. 싱가포르처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강한 화폐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싱가포르 달러가 강하면 미국에서 밀을 수입할 때, 일본에서 자동차를 수입할 때 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중국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약한 화폐가 유리합니다.
중국산 제품이 외국에서 싸게 팔리니까요. 만약 중국 위안화가 약하면 미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럼 중국 제품이 더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중국은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걸 환율 조작이라고 부르는데, 자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화폐 가치라는 게 단순히 높으면 좋고 낮으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경제 구조와 전략에 따라 최적의 화폐 가치가 다른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니까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원화가 너무 강하면 수출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너무 약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국민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환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결국 화폐 가치라는 건 수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결정됩니다. 그 나라의 수출입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능력, 정치적 안정성,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믿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매일 심지어 매 순간 변합니다. 누군가 미국 달러를 대량으로 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누군가 유로를 대량으로 팔면 유로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예요.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일어나니까 환율이 계속 요동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율 변동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여행 갈 때 환율이 좋으면 더 많이 쓸 수 있고 환율이 나쁘면 짠하게 써야 하죠. 수입 물가도 환율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이해하는 건 단순히 경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지갑을 지키는 실전 기술인 셈입니다.